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오늘 이 자리에 그 사회 진행을 하시는 우리 양준모 연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 양준모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인의 양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에서 가장 최고의 명 유튜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근재 소상공인 협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7시간 반 동안 자유 유튜버 릴레이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제 부분 이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시작을 우리가 김대호 소장님부터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서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경제를 쭉 살려오셨어요. 그래서 2017년 5월까지 경제는 그야말로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언제 우리가 시작하셨죠? 2017년 5월 10일이죠? 예, 그죠? 네. 근데 이 경제 지표를 보면 2달도 안 가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기 종합지수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해서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간혹 우리가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가장 먼저 쓴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2년간의 경제 폭망,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에 대해서 김대호 소장님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제는 그야말로 경제 철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경제는 원래 이제 파이 만들기와 파이 나누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불평등 양극화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이 나누기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파이 만들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쪽은 불평등 양극화 신경 쓰고 정의 공정으로 해가지고 반칙 변칙 좀 잡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를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생각해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돈으로 사업해보고 자기 돈으로 고용 한번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그분들의 어떤 커리어들이 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려 그러면은 항상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어떤 투자하고 고용할 유인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와 고용에 따른 위험을 완충을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분들 생각은 정규직을 정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름은 참 정규직 정상이지만 한국의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철밥통에다가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죠. 정리하고 징고해고 외에는 내줄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두터운 기업 복지가 있죠. 이게 세계적인 어떤 기형이 한국의 정규직인데 이게 유럽 정규직하고 다른 겁니다. 일본하고도 다르고, 이거를 정상으로 여기고 나머지 비정상으로 먹고 이 정규직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어떤 리스크를 갖다 지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12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철학과 어떤 정책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요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몰라서 그저 남의 주머니에서 돈 뜯어다가 다른 사람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 그게 뭐 소득주도 성장인가요? 아마 그 이론의 가장 피해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우리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최저임금제의 예. 부작용 내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 하면서 이제 소상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은 제가 외식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을 지금 9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외식업계 그 직격탄 맞은 거는 항상 우리가 경제가 안 좋고 나라의 어떤 이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꼭 직격탄 맞는 데가 우리 외식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고. 그래서 뭐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울진군에 원전이 탈원전 하면서 거기 앞에 있는 식당이 120군데 문 닫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생존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우리 그 실필줄인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무너진다는 그 이 개념, 그걸 우리가 절실히 느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소득주 성장 말씀하시고 최저임금 말씀하시고 근로시간 단축 말씀하셨는데, 그 현재 이 소상공인들은 직원들 뭐 하나, 둘, 셋, 넷, 5명이야. 뭐 10명도 쓰겠지만은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이 많이 있고요. 영세업자들이. 그런 분들은 그날 매출이 안 오르면은 일당 주기가 힘들거든요. 보통 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당 받아가기를 좋아하고, 우리 외식업이나 뭐 숙박업이나 하루하루 이제 매출이 올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현재 매출은 다 곤두박질 쳤고, 전국의 한 소상공인들 90%는 그냥 내가 다른 업종 전환이라든가 폐업을 하기 힘들고 생존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어떤 그 문을 열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다 이제 임금 올랐지, 또 장사는 안 되지, 또 사입 물가는 다 올랐지, 모든 물가는 다 올랐거든요. 조금씩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당 줄인 게 겁나서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되다 보니까 6시만 되면 땅 문 닫고 다니까 엄청나게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이 두 군데의 이 경제가 지금 계속, 우리가 축구공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 활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축구공이 빵빵해서 차면은 잘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자꾸 축구공에 바람 빠지듯이 자꾸 빠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현재 그 이 세금 문제도 현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좀 중소기업이나 장사가 힘든데 이상하게 세금은 더 나오고 다들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뭐 옛날같이 현찰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뭘 뭐 하더니 뭐 세금은 내겠죠. 근데 현재 이 소상공인들이 물가가 오는 만큼, 인건비가 오른 만큼 자기의 가격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도 또 물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또 장사를 자기들한테 더 잘하기 위해서 가격 파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995년도 내가 된장찌개 4,000원 받았는데 현재 된장찌개 7,000원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1995년도에 20kg짜리 가스 한 통이 8,500개 안 냈어요. 근데 현재 2019년도 가스 20kg 한 통이 44,500원입니다. 그럼 물가가 얼마 상승했습니까? 그리고 내 영업이익률은 그만큼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자영업했던 분들이 그때 4,000원, 3,000원, 2,000원짜리 받을 때보다 현재 7,000원, 8,000원 받아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자꾸 얘기 나오고 카드 수수 얘기 나오는데 카드 수수료는 많이 내리긴 내렸지만 그게 영업이익률하고 부합이 안 되거든요. 다른 물가 다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도 현재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이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 건물주들의 어떤 임대료 상승이라는 이런 거는 입법부에서 해서 만들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행정부에서 일하는 걸 갖다가 입법부 자꾸 얘기를 해서 그거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입법부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안정자금 말씀하셨는데 그 일자리 안정자금도 왜 근로자한테 직접 주면 되지 왜 소상공인이나 그 사업주를 통해서 주냐 이거죠. 현재 그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얼마든지 근로장려금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다든가 힘든 사람들 근로장려금을 해서 얼마든지 180만, 2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는 안 만들고 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상한 특이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을 괴롭게 했는가 하여튼 그 의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경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임금이 성장돼야 경제가 성장된다는 논리는 저는 내가 조그만 장사를 해봤지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경제가 성장돼서 임금이 성장돼서 내가 일당 10,000원 줄 수도 있고 일당을 시간당 10,000원 줄 수도 있고 20,000원 줄 3,000원 줄 수도 있는데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임금 성장 못 한다 그러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 닭이 있어야 달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좀 거꾸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에 대한 기본 질서, 자전과 공존에 대한 이런 우주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좀 개념을 갖고 좀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귀한 분들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TV의 이현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창현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한때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경제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다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소상공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우주의 원리는 아니래도 경제 원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 경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 지금 오셨지만 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네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 회사 조선 해운 분야에 종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중소기업을 하다가 IMF 때 부도가 나서 집안이 다 진짜 길거리에 남고 그래서 이 사업하다가 몰락하는 집안의 식구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 거기에 근로자들 종업원들 이 비참한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IMF 때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게 연쇄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속절없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우리가 정말 피눈물 흘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어머니가 막 울부짖는 거를 제가 보면서 우리가 다 울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자살하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에서 이 경제 구성원들이 시장 경제에서 다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가가 뭘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해는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보면 산업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끌고 왔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어떤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또 뭔가 좀 우리 경제를 끌고 왔던 반도체라든가 그 핸드폰 관련된 이렇게 모바일 스마트폰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산업전환에서 기존 산업은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기업인들 중에서 이걸 뭐 정부가 제대로 할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뭔가 산업정책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좀 만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전이라도 좀 제시라든가 그건 못해도 좋은데 이 뒷덜미는 잡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뒷덜미를 엄청나게 세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은 막 앞으로 뛰어가고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정부가 도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은 뒤로 막 엄청난 속도로 땡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많은 분들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주도 성장. 이 소득주도 성장은 막시스트 케인지안입니다. 그래서 좌파 경제학입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고 이게 실제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뭐 족보가 있는 거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 족보가요. 거기 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그 개방된 경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금 가지고 임금이 원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경쟁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개방 경제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을 억지로 막 높여버리면 그 나라의 경쟁력 자체가 추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도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그 ILO 보고서 마지막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보고서를.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지금 사실은 당장이라도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거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우리 기업인들,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 마음이 무너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뭐 좋은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야 너는 임금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걸로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거 줄 사람이 없어도 너는 그것보다 조금만 더 낮추면 취직할 때가 있는데도 그거 못 받으면 일을 하지 마. 그냥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지가 뭔데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 그 다음에 근로시간 52시간 나 더 일해갖고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는데 52시간 그것보다 더 일을 시키는 것은 나쁜 짓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워라밸 해야 되니까 51시간 이상 절대 일하지 마. 더 일을 하면 네 사용자를 내가 처벌할 거야. 갑자기 가슴이 콱 막혀. 뭐 내가 무슨 노예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마추어들 또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노동자들도 억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깡패들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발목 잡지 말고 좀 제발 가만히 계셔라 이런 말씀도 제 귀에 와닿고요. 또 사회주의 경제학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최저임금 한 1억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네? 한 시간만 일해도 1억 주면 세상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52시간 일하면 세상 좋아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일자리가 늘어난 게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면 17시간 이하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죠? 아예 1시간만 일하더라고 법으로 만들면 얼마나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정책 다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참 보면 문재인 정권이 고집이 세세요. 계속 지금 정책을 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윤창환 교수님께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한번 총망라해주고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참 그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요새 유행하는 얘기가 성적주도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A 학점을 주시면 제가 화끈하게 공부를 해서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A부터 줘라. 그럼 내가 학습을 하겠다. 그래서 성적주도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꼭 소득주도 성장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경제가 잘 되고 경제가 성장이 돼갖고 소득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더 올라가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먼저 임금부터 올려라. 그래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안 왔어요. 그건 내가 좋은 뜻으로 한 정책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계속 그죠? 그러니까 2년이 왔는데 전혀 달라진 거 없이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틀렸네.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빨리빨리 좀 유턴 좀 하세요. 그래도 기다려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알바자리를 막 만드는 겁니다. 80만 원짜리 알바자리를 40만 원짜리 2개로 쪼개갖고 그렇게 해서 알바자리를 나이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만드니까 5월달 그 고용 통계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1년 전 대비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냐 그랬더니 25만 9천 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야 20만 개 넘었다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65세 이상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20만 개. 그래서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 정상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5만 9천 개밖에 안 늘어났고 65세 이상에서 20만 개가 늘어났다 이거죠. 65세 이상 20만 개. 물론 참 나이 드신 분들께 뭐 나쁜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들이 뭐냐? 알바자리들이죠. 기초연금 받으시고 그리고 추가로 국가에서 용돈 주겠다는데 뭐 불 좀 끄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정상적 일자리로 세갖고 20만 개를 65세 이상 분들한테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25만 9천 개라고 세갖고는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낯도 두꺼우시다. 좀 창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책들이 솔직히 이제 의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좋은 의도일 수는 있어요. 좋은 뜻으로 했다. 오케이. 근데 결과가 나쁘다. 그럼 미안하다. 내가 좀 바꿀게. 이래야지. 내가 좋은 뜻으로 했으니까 넌 그냥 견뎌. 아니 그게 아니고 뜻만 좋지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견뎌. 이런 그 뻔뻔함을 느끼면서 이 경제정책을 저도 뭐 다른 정권에서도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많이 보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했다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안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미안하다 얘기도 하고 유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없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만 돌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은 다른 데서 경제는 이제 얘기하지 말자. 그 정도 됐고 다른 거 뭐 모든 것은 다 전 정권의 문제고 뭐 사법농단이 어떻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지율을 끌어내고 경제는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얘기를 느끼게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제가 한국수력 원자력 한수원을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쭉 시찰을 하는데 너무 회사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전 표준 전 세계에서 우리 나름의 표준을 만든 게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런 표준을 만들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그동안 이뤄낸 이 좋은 회사, 이 좋은 회사 이익이 재작년에 플러스 7조였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1조, 8조가 줄었어요. 그래서 참 이제 안 좋은 회사가 돼가고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한국전력이고 이제 한수원은 이제 1조 줄었습니다만, 근데 벽에 딱 써 있더라고요. 3번 검토하고 2번 확인하고 그리고 1번 실행하자.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그 중앙 제어 장치가 있는 그 벽이었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저렇게 신중하게 3번 검토해서
그리고 또 두 번 또 확인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신중함을 갖다가 표어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제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저렇게 된 거 맞나? 3번 검토하고 2번 확인하고 그리고 실행한 정책인가? 판도라 상자 보고서 그냥 야 원전 나쁘네 탈원전 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절에 계신 분들께서 환경 운동을 하신 분들이 뭐 참여를 해서 만들었다는 등 아주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국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의 하나의 형태가 원전 산업인데 그 원전 산업을 이렇게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보면서 아까 이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이런 건 정말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와닿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좀 제발 무너뜨리지 좀 말고 그 다음에 유턴 좀 할 수 있게 해다오. 잘못된 정책은 고칠 수 있게 좀 만들어놔야지 잘못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걸 고치기도 어렵게 만들 정도로 다 무너뜨리고 나면 그러면 이 정권 끝나고 나면 뭘 먹고 사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그 정책에 있어서 의도만을 강조하지 말고 좀 성과 평가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는 좀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 상당히 좀 결여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면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고요. 소상공인들은 지금 장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중소기업들은 지금 기업이 안 돼서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지금 수출이 안 돼서 어렵고요. 모두가 어렵다는데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들은 뭡니까? 경제가 나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뭐 전 정권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년 동안 집권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할 것 없이 경제를 쭉 하니 살려왔어요. 그래서 2017년 5월까지 경제가 최고조로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권을 이양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2년 내내 한 번도 경제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지금은 종합경기지수로 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계속 남의 탓을 하고 있잖아요. 남의 탓을 하는 맛을 들어서 그것을 사실인 거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가 알아내자. 그래서 한번 거짓말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자, 문재인 정부 내지는 방송에서 이런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유튜버들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경제가 나쁜 거는 전 정권 탓이다. 거짓, 오와 진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니 이거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북한 어디 저기 홍보 매체에서 그 한국의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예. 한국은 저렇게 불평등 양극화가 심하다. 뭐 한국이 그러니까 뭐 북한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다 웃었죠.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인간의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지옥을 천당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확정 편향이라는 건데 저는 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아직까지 40%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 30대 지지율이 꽤 높아요.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여론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아까 그 보고 싶은 것만 일단 뭐 보면은 뭐 모든 잘못은 다 뭐 친일파 부역자 청산 잘못돼서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확정 편향에 걸리면 그렇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정권이 정말로 사악한 게
기존에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일자리, 공공부문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근로시간 52시간제를 딱 실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안 지킬지 모르니까 사업주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시간 지나면은 아예 그냥 컴퓨터 PC를 꺼버려요. 그러면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을 갖다가 그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해서 협력업체 그걸 갖다가 망하게 만들고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민간 협력업체를 망하게 만들고 그거를 공기업자회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부가 하는 거를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과 청년들한테 그런 정말로 이제 그 기회와 희망을 갖다가 완전히 틀어막아버려요. 근데 기존에 그런 대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더 높은 임금, 최저임금을 올리면 우리 연공임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봉 한 5천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으로 미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게 그냥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고임금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이런 어떤 이른바 그 술수를 갖다가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저녁은 시간은 있는데 저녁이 없는 그런 삶을 갖다가 만들어버리죠. 저는 이 정부가 하는 게 그야말로 정말 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과 국민 전체의 어떤 그 삶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데 이거는 아주 그 강자나 기득권자나 지대추구자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아주 안정화시켜주고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올려주고 이 사람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이런 방식을 갖다 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우리는 밑둥지가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완전히 기회와 희망의 죽음의 시대를 갖다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 그렇고요. 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사악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예. 이 사회주의자들은 보면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다른 짓을 하죠. 자기 편만 위한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가 하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거는 세계 경제가 나빠서 어려운 것이지 정책 실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윤창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제 꼭 축구 경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에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한 팀이 아주 그냥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경우에 보면은 공격수도 시원찮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수도 자꾸 그냥 제대로 수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골키퍼는 꼭 알까고 이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점수를 잃으면서 이제 지게 되는데 꼭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딱 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외 경제 환경 안 좋죠. 미중 갈등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게 좀 풀릴 가능성이 좀 적다는 얘기. 미국이 중국을 이제 완전히 누르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생산 기지화 했던 거를 베트남과 인도로 바꿔버리겠다 하면서 요새 막 베트남이 막 뜨고 있습니다. 인도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차이나 엑소더스에서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로 이제 가고 있고 물론 거기도 하나의 이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역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참 수비도 못하고 있고 골키퍼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내후 외환이 겹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정책의 어떤 방향이 이상해지면서
한 번 이상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더니 영 맥을 못 추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기업의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인력 문제, R&D, 뭐 전기료, 뭐 등등 모든 거를 종합평가해서 외국 기업들이 그 나라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한다. 벌써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뭔가 장점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 작년도 통계를 보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20조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포함해서 밖으로 나간 돈이 60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들어온 돈 대비 나간 돈이 3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 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세금도 법인세도 올렸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 낮은 전기료, 이거 지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오르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임금도 올라가지. 뭐 52시간 근무, 참 좋은 뜻이라고는 하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키기 어려운 규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규제입니다. 52시간 근무 제한이라는 게.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임금 오르지, 인력 다루기 힘들지, 법인세 오르지, 에너지 비용 오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조는 막 엄청나게 그냥 막 힘을 받아가지고 그 경직된 노동시장은 더 경직적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해외 자본들, 우리나라 자본들이 다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나간 돈이 3배였다. 들어온 돈보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내부 사정 자체가 나빠졌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대외 경제 환경 때문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이걸 포함해서 다른 부분 포함해서 다 많은 것들이 나빠졌다. 두 번째, 그 나빠진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나간 돈이 더 많다. 들어온 돈보다. 벌써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입지 조건 나빠졌다는 거죠. 그 나빠진 것이 솔직하게 돈의 액수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자꾸 딴 거 대외 때문이고 대내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돈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부가 이렇게 사정이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빠진 환경을 빨리 좀 개선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아예 이렇게 경제 쪽은 뭐 제껴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제 상황에서 조금 제가 부원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7월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가 나빠진 거는 2018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올 때는 세계 경제가 좋았어요. 수출도 잘 되고. 그런데 윤창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세계 경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폭망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정책을 수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뭐 옆집에 개가 죽어도 노무현 대통령 탓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이, 지금 윤창현 교수님께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해외로 나가는 돈이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에 해외로 급속하게 돈이 빠져나가고 2008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 말기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면 우리 위기 낯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대책을 이야기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근로자의 자유도 뺏어가고 기업의 자유도 뺏어가는 이러한 정부 제발 좀 가만히만 있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막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한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기업이 자꾸 갑질을 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마치 국민들한테 들으면 아 그거 참 그럴듯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켰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적 책임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이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현대 경영학의 한 지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좀 잘하고 이래서 기업의 레퓨테이션을 평판을 높임으로써 우리 물건을 더 잘 팔리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에 우리가 어필을 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기업의 변호사지만 기업에서만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영 방식, 마케팅 방식을 많이 연구를 하고 저도 사실은 거기에 참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정부가 사회적 책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좋은 얘기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우리 화이트 칼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주행동주의 뭐 이런 걸 또 내세워요. 그런데 좋아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도 또 뭐냐? 그것도요. 사실은 서양에서 우리 일종의 헤지 펀드라든가 몇몇 뭐 연기금 펀드 포함해가지고요. 다 이게 뭐냐?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무슨 아주 절대적인 선을 위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봐야 돼, 이 상황을. 그래서 뭐냐 하면 펀드가 우리 돈을 버는데 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투자를 해가지고 야 니네 말이야 좀 우리한테 이 좀 배당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는데 조금 보니까 약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기업이 주가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매집을 한 다음에 막 협박도 하고 막 압박도 하고 해가지고 뭐냐 하면 약간 뭐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배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펀드 가입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당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펀드의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요 여러 가지 포장이 있지만 본질은 뭐냐 연기금이라든가 그 펀드들의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럼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배당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주주 가치라는 것이 그때 얘기한 주주 가치라는 것이 정말 그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상황이 빚어지니까 서로 수요가 막 집중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도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냥 마케팅 기법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는 과거에 이런 어떤 헤지펀드라든지 뭐 제가 또 그 전에 이제 기업체에 있기 전에 제가 그 로펌에서 어쨌든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 사람들을 그런 펀드들을 제가 자문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가 막히는 게 뭐냐? 야,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좀 특별한 어떤 주장을 하는구나. 사회적 책임 좋은 얘기야. 이러고 딱 지켜봤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이제 집사 이론 아닙니까? 내가 집사로서 그 주주들 이 펀드의 가입자들의 돈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집사로서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국민연금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내용을 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간에 그렇게 하나보다 지들은 그리고 많은 건데,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국민연금 가입할 때 이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가입할 때 여러분이 사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그 가입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주가 수익을 얻을 거기 때문에 여기 동의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다 강제로 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런 그 선택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들 멋대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 좋아하시네. 집사라고 하면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멋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사기예요. 사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가를 갖다가 뭐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연기금이라든지 다른 펀드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기금 펀드라든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작동할 때를 보면요, 절대 그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주가 올려서 수익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적당히 수익 보고 나서 빠져요. 그래서 엑싯을 한단 말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엑싯도 안 해. 회사 주가가 내려갈 때 내려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회사를 때려.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지경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경영권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대한항공 문제 있었지만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 박탈되는 게 과연 대한항공의 주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대한항공의 주주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 아니죠. 그분이 사실은 그 가족의 어떤 문제는 있었지만 경영자로서의 경영권 문제가 꼭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자산 매각하라고 했지만 그게 꼭 그 자산이 필요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경영권을 박탈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첫 번째,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 자체가 사기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래 취지도 아니고 이거를 사기로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탱자가 돼버렸는데, 이것을 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주사파, 운동권, 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이 이거를 가지고 계급혁명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어설프게 말이죠. 스튜어드십 코드 좀 알고 계신 분들 이거 좋은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가능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기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아니고 이거는 계급혁명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빙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문제고, 사실은 뭐냐 하면 헌법이 우리 사기업의 어떤 경영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법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스튜어드십이라는 이런 걸 막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어려운 얘기를 막 하면 헷갈려. 그래서 국민들을 속인 다음에 사실은 결론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 사기친 거. 이 사람들은요, 사기를 아주 교묘하게 쳐요. 이거 우리가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운 얘기 한다고 속으면 절대 안 되고요. 여하튼 간에 제가 하나만 더 이렇게 좀 마무리 삼아 요 관련된 건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장 경제의 원리, 자본시장 또 노동시장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파 정치 세력이라면 이걸 잘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쪽이 사기를 칠 때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쟁의 미덕을 살리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또 하나 굉장히 사기를 치는 게 뭐냐 바로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국공유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를 국공유화하면 공공성이 강화되나? 우리는 지금 뭔가 중간이 다 생략된 비약 속에 쏟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공유화가 되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 자, 우리가 교육이 공교육이 평준화가 됐죠. 그래서 사립학교보다 더 공공성이 강화됐다고 꼭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인재를 잘 길러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평준화된 공교육이 엉망이 돼서 인재를 잘 길러내고 있습니까? 국가를 위한 인재를? 아니죠. 뭔가 이상한 우리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급식, 무상급식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무상급식 해가지고 급식을 또 애들한테 밥을 안 주냐라고 하니까 밀려가지고 무상급식 그냥 다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밥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왜 학교가 밥을 줘야 되지? 왜 학교가 밥을 줘야 되지? 바로 여기에 지금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파가 지금 밀려온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있다. 무슨 얘기냐?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국공립 유치원이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밥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식당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모든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배급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 급식 위탁업체들을 경쟁시켜서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내가 좋은 업체, 내가 좋은 메뉴 이런 걸 골라가지고 하고 그리고 업체들은 경쟁하고 그래서 급식 업체가 세계적인 업체도 생기고 그 시장이 커지고 이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그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을 학부모한테 직접 주면 될 것인데 뭐 때문에 학교에다가 줘가지고 학교는 부모가 아니라 먹는 애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한테 잘 보인다고 정신이 없냐? 이거는요. 그래서 같은 복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경제 원리를 살리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배급제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배급제로 이미 많이 가버렸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열정적으로 미리 앞서서 미래를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 소상공인 다 죽이고 중소기업 다 죽이고 이제 대기업마저 죽게 생겼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재고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9조 원이에요. 안 팔린 물건이 29조 원이 있어요. 포스코는 11조가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고 대기업마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 대안은 문재인 정권 정책 바꾸고 문재인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대안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안이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게 없고 현재 뭐 결국은 내가 뭐 2년 내내 다니면서 뭐 여러 회의 때다 막 다니면서 경기 부양 얘기를 했는데 경기 부양이 뭔지도 모르고 경기 부양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행정부나 어떤 타 부처에서 있는 조그만 그런 이 소상공인 대책만 나올 뿐이고 다른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큰 거시적인 그 이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경제는 다 안에서 풀 수 있거든요. 그것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거시경제에 대한 올바른 대한민국 경제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우 소장님 20초 정도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선에서 이 아저씨 이분들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 구도를 절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물 정책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구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경제 폭정 실정, 그 다음에 경제 실정 폭정에 대한 심판, 이 구도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쪽이 나름대로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전 자유한국당이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라고 프레임을 잘 잡았는데요. 걱정되는 것은 이런 거 세미나 몇 번 하고 말입니다. 어디 가서 처박아 버리고, 또 그러면은 박찬원이 무슨 이국종이니, 이거 경제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거론하면은 저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경제를 얘기하는데 도통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제 얘기는 총선에서 잡아야 되고, 그러면 구도를 잘 짜야 되고, 그 구도의 핵심은 경제 실정 폭정에 대한 심판, 요렇게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정책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창현 교수님 20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경제정책 비판하면 꼭 그래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나 만들어 본 게, 그게 아니고 미래로 돌아가자는 거다. 그래서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그 자유주의 어떤 그 정책을 갖다가 올드하게 자꾸 만들어 놓더라고요. 올드한 것이다, 과거 것이다. 저는 그게 아니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전 음악이죠, 클래식. 그러니까 지금 고전 음악이 올드한 음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창피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죠. 기본으로. 예. 그래서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도 그러면 20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경제 구성원들이요, 자기들이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된 것 같아서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열불이 나요. 이거부터 없애야 된다.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지금 모든 전 국민이 경제하려는 의지가 상실되어서 완전히 침체되고 있는 이 분위기,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일어서서 경제하려는 의지를 갖자라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욕이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단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8시간 반 지속된 거죠? 이제 경제 우리 토크쇼 릴레이가 8시간 반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폭정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의 패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시경제, 경제 환경 개선해야 되고, 기본에 충실해서 경제하려는 의지를 다진 다음에 이 경제 폭정을 한 세력을 선거에서 심판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큰 박수로 맞이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